2분기 전망을 좀 해주실 건데 네. 제가 제목을 보니까 네. 막연한 두려움을 견디자. 네. 지금 상황과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뭔지 모르는데 투자자들이 약간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불안해하죠. 왜 이런 제목을? 왜냐하면 불안해 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볼까요? 네. 2021년 6월에는 두려움은 없었죠. 그때 수출 증가율 뭐 60년의 뭐 최고치. 아, 네네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갈 것이고 애플이 기아와 현대차를 막 이게 갖고 갈 것이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네. 그 이후에 또 NFT가 세상을 바꿀 거고 난리였죠.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네. 계속 갈 거만 같았죠. 네. 그랬을 때는 두려워해야 될 거죠. 네. 지금은 매크로를 보면 이제 부채 협상 안 되면 미국이 디폴트 날 거고 원전에게 또 물가 나오겠지만 네. 한 2시간 반 정도 있으면 물가 나오겠죠. 물가가 시장에서 5% 보는데 5.1% 그러면 또 팍 폭락하는 거 아니냐. 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하고 뭐 대만이 뭐 전쟁한다는데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항상 그런 지표와 부채 협상,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있었거든요. 네. 이제 와서 왜 이거 보냐 이거죠. 네? 뭐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부채 협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옐런이 이제 뭐 6월 1일까지 안 하면 우리 디폴트야. 옐런 재무장관은 네. 재무장관이니까 네. 빨리 협상을 해갖고 빨리 하고 싶죠. 블록인이니까 블록인. 내가 지금 마통을 갖고 있는데 네. 마통이 이제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서 네. 은행한테 닥달하는 거다. 신용평가 좋고 이렇게 좀 네. 빨리 연장해달라고. 네. 근데 그거 진짜 실감나네. 내가 네. 지금 딱 그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마통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뭐 너 월급도 들어오잖아. 좀 우리 평가해볼게. 너 정말 늘려도 되는지, 너 돈 어디다 쓰는지. 너 저기 마통 늘려갖고 기업이게 되면 네. 저기 운전자금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월급 주고 기계 설비 뭐 메인터넌스 하고 정비하고 이런 거 쓰는지 아니면 그냥 뭐 여기 자기 뭐 요트 타고 뭐 이런 데 쓰는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에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네. 은행이 이제 공화당 이야기 하시는 뭐 은행이 공화당이 의회죠. 의회. 의회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에서의 감시적인 역할. 네. 그러니까 뎁실링이라는 얘기가 뭐 되게 어려워요. 뭐 뎁실링, 뭐 가계, 정부 부채 막 이런 올라가고. 근데 이 뎁실링이 왜 생겼냐? 1917년에 생겼는데. 죄송한데 뎁실링은 전 처음 듣는 단어라서. 가계부채는다. 국가부채 국가부채, 네네네. 실링, 천정, 한도. 네, 한도.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왜 생겼냐면 두 가지 측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면 편하더라고. 네. 1억을 빌렸는데 1억을 다 쓰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돈을 이제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릴 때마다 은행에 가서 저 1,000만 원 필요합니다. 2,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서 뭐 짜증나죠. 승인 받고 이렇게 좀 힘들잖아. 네. 그러면 1억을 딱 받아놔. 네. 그때마다 그 안에서 쓰면 되거든요. 네. 이게 정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1억 받아놨는데 그 안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는 거죠. 근데 이제 찼을 때 알아서 이거를 자동 연장시켜주고 자동 상향시켜주게 되면 내가 또 아무데나 막 써도 상향시켜주겠네 이런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감시 규제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일종의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와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만 생각하는 가계부채가 아니라 정부부채를 이제 상한이 도달을 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에 이제 이 정부의 지출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부분은 공화당이든 아니면 바이든 정부든 합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로 또 그런 부채 상한을 갖고 가면서 꼭 필요한 데에 돈을 쓰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갖고 오고 그로 인해서 달러화의 지위를 갖고 온 미국을 믿었던 국채 투자자들한테는 디폴트를 발생시키면 안 돼요. 즉 내가 네. 채무불이행, 내 돈 못 갚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지금의 당장의 해석을 왜 예전부터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느냐? 너무나 당연하게 연장을 시켜야 되는 이슈니까. 네. 근데 이렇게 노이즈,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진짜 쓸만한 데 쓰는지, 그리고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쪽으로 조금은 더 쓰게 만드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또 이게 정책을 쓰는 그쪽의 어떤
어떤 협상의 과정에서의 노이즈 정도다. 노이즈다라고 보는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 거의 26번의 이 유예와 협상과 유예와 협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슈가 되긴 하는데 이번처럼 이슈가 된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쯤에서 30% 부러지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별개다 그냥. 별개 원래 불안하다. 다 이제 계속 연장되는 있었던 거였는데. 거였어요. 아니 근데 거다.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11년 2011년인가요? 그때 부채 정확하게 따지면 그때 네. 부채 한도 협상은 이틀 남기고 그 협상이 됐어요. 됐죠. 그래서 그 아무리 쳐다봐도 부채 그 한도 협상이 넘겨서 된 거는 2011년 나오지가 않습니다. 2011년 8월 이전에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고점이었거든요. 2011년 8월은 경기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경기가 저점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2,600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서 내부적으로 또 수급적인 약간의 변동성도 있었잖아요. 뭐 네. CFD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를 바라보는 올해 시장에서 만약에 이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다? 네.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매수기회다. 매수기회. 그렇죠. 네. 언젠가는 뭐 연장을 해줄 거니까. 연장 안 그래서- 하면 미국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그렇죠. 한미 협상이 결렬될 수 있어요. 결렬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엊그저께 만나서 결렬됐잖아요. 어제 아니, 근데 바이든이랑 아니 그게 아니라 기간이 넘어서 결렬되는 경우가 있어. X 데이트라 그래서 네. 네. 정부가 지출을 해줘야 될 때 못하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 공무원들의 이제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 말고 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좀 약간 뭐 줄이고. 국립공원 문 닫고 예, 뭐 이런 그리고 것들. 뭐 국립공원 닫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연장을 하는 그거 하고 뭐 제가 80년대 미국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 네. 더 잘하시네. 그러니까 80년대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다니까요. 80년대 있었어. 제가 이런 말 방송에 자주 했거든요. 제가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갔어요. 2012년도에. 네. 나이아가라 폭포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금 문 닫아서 그때. 아, 근데 이제 결렬해서. 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공무원 정리하니까 문 닫는 거고 네. 또 뭐가 있냐면 막 그 푸드 쿠폰이라고 있어요. 음식 바꿔 먹을 수 있는 쿠폰. 네네. 이런 거 공무원들 나눠주고 월급은 나중에 해줄게 뭐 이런 거 다 맞아요. 쓰고 다 네, 해요. 맞아요. 자르기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해결되긴 해결된다? 되거든. 결국은 해결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해결하기까지 미국의 이제 국채 시장이 변동성. 흔들리잖아요. 지금 미국 CDS 프리미엄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네. 네, 국제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한 6월 초에 기관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어요. 네네네. 한 5% 넘게. 네. 근데 한 6개월 그거보다 6개월 뒤에 있는 국채는 한 5%보다 낮아 있죠. 비슷한 채권이지만 네. 이제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그만큼 뭐냐면 거기에 이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반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또 한편으로는 핑코 같은 데서는 이거는 매수기회다. 아.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정부가 물론 협상의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할 텐데 이게 우리가 파국으로 가는 거냐. 지금 그런 이 1917년부터 지금 100년 가까이 오는 사이클에서 지금 와서 그거를 문제시돼서 미국의 국채 시장을 혼란을 빠뜨리고 거기다가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나서는 공화당이 짠 이 협상안이 굉장히 잘 짰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만약에 혼란이 오면 고스란히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가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짰겠죠. 네, 뻔하지. 협상은 똑똑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 부분이 걱정인 거죠. 하나는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네. 저게 만기가 되면 돈이 들어와야 현금이 돌 텐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제 유동성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다른 데는 지금 이제 연금, 네. 뭐 이런 뭐 공무원 연금 네. 이런 데는 그 돈 가지고 연금 지급하고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결국은 다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그렇죠. 그 일시적인 그러니까 그 시장의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인 이런 시장의 거죠. 변동성이 있을 텐데 그게 이 시장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제 끝나버리는 거냐. 여기서 막 또. 아, 그렇죠. 파국은 아닐 텐데.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됐을 때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에 6월에 FOMC가 있거든요. 네. 6월 FOMC에서 바라보는 기대치가 또 달라져요. 아. QT에 대한 축소 가능성을 막 얘기하기 시작할 거고 네. 어쩌면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방향으로 파국으로 치다 보면 그에 대한 또 반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끝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결이 될 만한 문제나 봤을 때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단기적으로 5월 말 6월 초 변동성이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한편으로는 네. 가격이 프라이싱이 돼 있고 채권 시장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변동성이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네. 두려워하는 거. 네. 은행이 망했지 않습니까? 아, 은행. 벌써 세 개째입니다. 네. 이게 뭐 순위가 낮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퍼스트 뭐, 리퍼블릭하고 네. 실리콘밸리. 네, 맞아요. 하나 또 뭐였죠? 뭐 세계체가 뭐죠? 세 개째 망했는데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은행이 막 망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현실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게 뭐 리먼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차트도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은행은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을 생각하면 조금 다소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르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몇천 개의 은행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은행이 지금만 망한 건 아니에요. 물론 언론에서는 네. 이 언론 기자들이 쓰기 참 좋은 게 뭐냐면 역대급 이런 거 네네, 그리고 네. 금융위기보다도 더 빠른 속도 뭐 이런 단어를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리고. 왜냐면 그렇게 써야 읽히니까. 기자들이 이제 조회수를 예. 또 늘리니까. 이를테면은 2021년 6월, 7월, 8월에 나왔었던 수출 데이터 보면 역대급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 호황기 막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잘 봐야 되는 부분도 역대급이다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맞습니다. 뭐 이게 분명히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고 경기가 호황기와 불황기가 있는데 호황기 때는 당연히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상당히 많은 어떤 성장을 갖고 가고 그 돈을 갖고 기업은 투자하고 소비하고 이런 사이클이 이게 호황기잖아요. 근데 불황기는 그 나가 있는 돈들이 재고가 너무 많아졌어. 소비가 없고 재고가 많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매출은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인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나 가게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손충당금이나 이제 손실을 발생하면서 은행이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2008년의 리스크가 너무 컸었던 거죠. 그렇죠. 어느 한 기업이나 어느 한 자산이 소위 말해서 파괴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연쇄적인 도산의 리스크가 있었었던 네네. 그때와 지금이 너무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질서 있는 정리와 무질서 속의 연쇄도산은 다르게 봐야 된다. 2008년 때는 예대율이 100%가 넘었었어요, 은행이. 네. 지금 70%인 거고. 네. 2008년에는 은행이, 상업은행이 자산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현금이 3%밖에 없었어요. 예대율이 100% 넘은 상황에서 현금이 3%밖에 없고, 거기다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산이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었어요. 네. 부동산이 무슨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부동산이 자산으로서의 담보 가치가 얼마나 훌륭했냐면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까지 팔았던 거예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부동산이라는 담보로 서브프라임 좀 만들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LTV가 120%, 130%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받아요? 네? 그럼 어떻게 왜 받아요? 그랬냐면 그러니까 집값이 100원인데 네. 은행에서 120원 120원 가가지고 야 너 20원 더 써고 빌려주는 거야. 너 가구 사라고? 가구 집 사고 사라고. 자동차 사라고 집 사고, 가구 사고, 자동차 자동차. 근데 네. 그렇게 해주고 나면
좀 지나면 이게 다시 이제 집값이 집값이 올라서. 140, 150 맞아요. 올라서 아. 80%를 맞춰주는 거야. 야.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팔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수익원이라고 생각했던 자산이 붕괴되니까 거기다가 예대율이 많이 나가 있었고 상당히 은행권의 버퍼가 없었던 뭐 자본 비율이라든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연쇄도산, 유동성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도 없었고 그러면서 무너진 게 금융위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뭘 했냐면 MBS 국채 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택시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은행권의 자본 비율, BIS 비율 높여놔라. 근데 자본 비율은 맞췄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전체 상업은행에서 44%가 국채 MBS 현금이에요. 대출은 자기 자산의 60%, 예대율은 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 60%밖에 안 되는데 자본 비율이 높은데도 이번에 왜 이렇게 되느냐? 국채 시장의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 예금이 나가는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국채를 팔아야 돼.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했던 거죠.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3월에 어떤 행동을 했었냐? BTFP라 그래서 네. MBS와 국채를 갖고 오면 손실을 본 자산이라도 액면가 그대로 대출해줄게. 네. 네. 니네 은행 만약에 뱅크런 같은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갖고 와 하면서 1년짜리 프로그램 그리고 누가 빌려갔는지 안 알려줄게. 나중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은행들이 돈이 필요할 때 이 연준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에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거는 누가 빌려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3개월마다. 네. 근데 이거는 1년짜리인데 누가 비밀로 빌려갔는지 하니까. 몰라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뱅크런이 아니면 뱅크런과 관련된 이슈가 봉합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이 그 망할 때 보니까 돈이 다 빠져나간 걸 그때 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 모르고 상미 실적 있다가. 발표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망하는 애들은 나올 거예요. 망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워런 버핏도 얘기하는 게 은행권의 어떤 그 경영진의 미스 판단으로 인해서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은행권이 문제가 되는 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 전체적으로 아니면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는 오히려 자기들이 베네핏을 얻는 상황이에요. 예금이 들어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다.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중소형주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돼요. 왜냐면 지역은행으로 인해서 돈을 빌려서 가고 이런 게 중소형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그 섹터의 선택의 문제지 시장 자체를 버리는 이슈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근데 이제 센터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2008년도에는 주택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주택 이게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채권 그죠. 1%막 금리였던 맞아요. 게 5% 이렇게 네. 가니까 이거 했던 것들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채에 대해서 액면가 그대로 연준이 인정해주겠다고 한 게 BTFP이고 그리고 그 국채에 대해서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 네.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국채 시장이 문제가 됐을 때 연준이 바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이거를 알고 있는 재정부나 옐런도 이게 우리 국가의 신뢰도와 관련된 거다. 그거를 공화당도 모를 리는 없어요. 뭐 해주겠죠. 네. 타국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아니 뭐 만약에 뭐 여기서 근데 뭐 파국으로 갈 거야 이러면 그냥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논리적인 전개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걸로 있을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2011년처럼 경기의 고점에서 하락해갖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미 경기의 하드랜딩이나 침체 아니면 30% 이상이 하락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제는 기대값이나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는 되게 불안하게 보는데도 단단한 체력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가가 빠진다? 그럼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자꾸 이 약간의 그 뭐죠? 반대편 논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예금 보호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금 보호를 네.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금자 보호를 100% 해준다고 100%는 아니고 지금도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예금자 보호에 벗어나 있는 예금의 비율이 많은 지역 은행들이 있긴 있어요. 있죠.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전체 시장의 문제로 전이되지 않는 이유가 지난주에 특징이 있었던 게 이제 당국에서 공매도
지역은행에 대한 이슈가 네네네.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금지할 수도 있다. 네, 이게 약간 쇼셀링의 이 세력들의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난주 후반에 이제 JP모건에서 물론 지역은행이 문제라고 하지만 잘 뜯어보니 엄청 우량한 지역은행들 많아 하면서 콜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아니 바닥으로 근데 온 그거는 거거든요.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샀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뭐 거 그럴 아닐까요? 수도 있는데 본인이 사놓고 이거 안 좋아 그럴 수가 우리가 없으니까. 이제 네. 우리 갖고 가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어떤 파고로 가는 건데 그런 그 신뢰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매주마다 이제 그 연준은 금요일에 연준의 자산 부채 내역을 계속 공개하고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들의 어떤 그 밸런스시트라든지 그 컨디션을 계속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믿어야 이제는 된다? 예, 뱅크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이제는 조금 뒷편으로 내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약간 팩웨스트 뭐 급락했었잖아요. 받았다가 뭐 또 급등했다가 80% 무섭더라고요. 자꾸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시장에서는 공포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계속 되새김질이죠. 네. 왜냐하면 그 이슈가 한번 터지면 또 시장의 관심은 계속 글로 가니까. 거기 공매도 엄청 많을 네. 거예요, 사실. 네. 그 공매도 지금 네. 쇼커버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 그쵸. 뭐 금지한다라고 하니까 막 뭐 뭐 바로 80% 올랐다가 네, 막. 근데 이제 체력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계속 해봐야 거기서 이제 먹을 게 없는 시장이 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네. 경기 침체. 음.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일단 크레딧 크런치는 말씀하신 것 중에 네. 크레딧 크런치는 그러니까 신용 경색의 문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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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 결론 은행 내고 위기는 넘어가죠. 없다. 은행 위기는 없다. 넘어가죠. 사실 뭐 은행 위기 시스템 리스크만 없으면 네.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경기 침체도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경기 침체 실제로 오면 호재야. 하도 너무 오래 떠들었어. 근데 그게 참 그래도 이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막 이런 이야기. 근데 하고 이제 있잖아요. 경착륙, 연착륙의 규정이라는 거는 사후적으로 뭐 GDP가 1%네, 2%네 빠졌네 이런 걸로 규정을 하긴 하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경착륙을 바라보고 연착륙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이제 약간 백투더 베이식으로 경기 침체가 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기 침체는 뭔데? 두 개 분기 연속 기술적으로 MBR에서 뭐 그거라고 봐야 되냐?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정의한 적도 없다며. 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서의 데이터를 보자. 우리가 단순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그게 현상이잖아요. 역전이 되면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후에 경기 침체 왔더라. 그거 다 안 맞았어요? 지금 1년 훨씬 넘었는데. 물론 뭐 3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상해. 그래요? 아니 근데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오긴 그게 오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이후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고장난 시계 언젠가 한 번은 온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 왜 경기 침체가 왔는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인데 네. 그러면 2%에 빌려서 3%로 빌려주면 1%를 먹는 이게 네. 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건 2%로 빌려서 1%로 빌려주는 마이너스 1%포인트의 역마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역마진이 나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꺼리게 되고 네. 나가 있는 대출도 회수하게 되고 네. 아니면 이거를 아까 이제 예금이나 이런 버퍼가 없으면 도산이 되고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은행 입장에서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된 네. 이슈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예대율이 70%밖에 안 되고 더불어서 이 시중은행에서 갖고 가는 현금이 워낙 많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현금이 뭐랄까요 전체 자산의 13%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예금 베타라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 올릴 때마다 시중은행에서는 예금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예금을 올려야 자금을 유치하니까. 네.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시중금리가 0.38%예요. 네? 기준금리가 평균. 지금 5.25인데 그쵸.
근데 대출 금리는 8%예요. 네. 그러면 금리 올리면 올수록 예대 마진이 계속 벌어져 있어요. 네. 지금 안 되겠네. 왜냐하면 예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현금이 네. 13% 갖고 있고 굳이 예금을 대출. 올리면서 자기 마진을 줄일 스키지 이유가 즉 없다. 스키즈할 마진을 이유가 없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많으니까 또 현금 있는 것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굳이 그거 또 예금 땡겨봐야 부채거든요. 예금 땡겨봐 부채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래서 장단기 금채 역전이 돼도 시중은행에서 이 예금을 올리면서 자금 흡수하고 아니면 역마진하면서 막 대규모 도산사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경기 침체는 뭐냐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연체율이거든요. 네. 경기에 가장 안 좋은 이 바로미터가 연체율이지 않습니까? 네. 돈을 네. 빌렸는데 못 갚는 거. 근데 지금 미국은 연체율이 1분기는 안 나왔지만 4분기에 지금 전체 연체율이 1% 초반이에요. 약간씩 올라가는 추이라면. 조금 올라가는데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아까 예대율 70%인데 나가 있는 대출이 자기 수익원이잖아요. 우리가 대출 받았는데 중간에 중도 상환해버리면 수수료 내는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내가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갚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량한 수익원인 대출을 굳이 회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높아질 수 있잖아. 그렇죠. 앞으로 높아지면서 경기가 침체가 올 수 있잖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야 경기 침체가 오히려 지나가고 있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데이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가게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순환적으로 기업까지 영향을 주는데 연체율이 높아지려면 내가 연체율이 나는 돈을 성실히 갚는 입장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려면 극단적으로 실업자가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실질 임금이 줄어들거나 네. 그러면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상황이 지금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상황이냐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상황이냐 이 두 가지를 체크해봐야 되는 게 실질적인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인데 네. 장단기 침체 말고 그러면 고용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고용 25만 개 나왔어요. 맨날 양치기 소년처럼 고용 이제 부러지면 고용 부러지면 나 살게 했는데 그렇게 봤으면 지금 안 돼요 아직도. 아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저는 이제 다 동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한 가지를 더 보태면 지금 계속 미국에 아직 남아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시면 컨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핑코웨이라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걔들 얘기는 연체율은 안 올라갈 거다. 왜냐 제로금리 상황에서 30년 고정으로 다 바꿨대. 그러니까 모기지가 지금 가계부채의 70에서 80% 이상인데 그 중에 90% 이상이 다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번 제로금리로 갈 때 30년 고정으로 다 바꿔버렸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가 터져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도 자기 이자 부담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아까 말씀 잘하신 게 미국의 DSR 즉 뎁 서비스 그러니까 그게 뎁 가계부채 서비스죠. 상환 비율. 네, 총부채 상환 예, 비율이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 나가고 있는 그 부채 비용이 10%예요. 좀 올랐지만 정상이지. 8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10%면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10%. 그건 내 인정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건 인정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지금 전부 다 뭐 누가 하는 얘기도 그렇고 뭐 트위터를 봐도 그렇고 이 친구들의 얘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다 똑같은 거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그 얘기를 하긴 부분을 하죠. 지금 다 우려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게 이 세그멘트가 있잖아요. 네,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 쪽이에요. 네, 오피스 빌딩. 오피스 쪽이 문제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이 잘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용 시장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는 고용 시장이 무너졌었던 때는 제조업과 서비스로 분류해서 보면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서비스업이 버텨주고 이게 경기 회복되는 사이클이었는데 코로나 때 제조업은 오히려 호황이었고 서비스업이 무너지면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뭐 차트는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차트 보여주십시오. 네. 9페이지에 제가 보낸 거에 9페이지에 제가 네. 차트로 넣어놨는데 이게 고용 구인이라고 하는 이 옅은 파란 선이 뭐냐면 고용 시장에서의 수요, 일자리예요. 네. 일자리. 네. 그리고 이 민간 노동력이 뭐냐면 고용 시장에서의
이 공급인 거죠. 음. 이제 뭐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게 보시면 이때 코로나 때 이때 서비스업 일자리가 아니면 업체가 소위 말해서 다 망한 거예요. 다 네. 무너졌죠, 근데. 근데 이제 리오프닝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됐잖아요. 네. 정말 이제 3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고생했는데 리오프닝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이게 400만 명의 일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명의 일자리는 반드시 조금씩은 줄어들긴 할 겁니다만 대규모 고용 실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들은 임금 상승을 유발시킬 만큼 이 평균 임금이 높은 애들이 아닌 거죠. IT나 금융업은 계속 레이오프, 즉 해고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숙박, 운송, 이 리오프닝, 그 서비스업 선제적 저임금 80%. 일자리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이 통근에 따르는 그 회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한 고리를 보고 문제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어느 한 고리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고용이 유지가 되고 소비가 괜찮고 그럼 기업은 그 소비에 맞춰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오피스에 대한 걱정도 크게 덜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연체율은 일반 그 연체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해요. 물론 이제 공실률이 높은 부분은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올려도 왜 고용시장은 저렇게 맨날 20만 개, 10만 개씩 늘어나느냐 이런 그동안에 여기 뭐 이민법도 좀 있었고 조기 은퇴자도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 망했고 이제는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 아니면 임수합병을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용, 즉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파급적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다시 또 이제 은행 리스크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지금 파산하는 은행들이 대부분 이 상업용 부동산의 노출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연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시니어 론 오피서 그러니까 뭐 대출 슬러스, 대출 담당자들의 태도가 우리 이제 대출 안 해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약간 뭐 공실률이 좀 줄어들고 아까 이제 센터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흘러가더라도 전체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긴축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대출 태도가 네. 이게 차트를 그리면 대출 태도를 보면 막 네. 그 대출 그루스가 확 부러질 것 같고 막 이래요. 네네네. 차트를 막 이렇게 트위터나 뭐 매크로 하는 거 뭐. 근데 대출 태도는 대출을 깐깐하게 할 게이지 깐깐하게 하는 정도가 얼마인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내가 1%로 대출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5%로 대출 금리를 올릴게 이런 거보다는 1%인데 1.2%로 올릴게 이것도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나온 소기업 그 지수에 보면 대출을 받는 기준이 자기들이 봤을 때 조금 개선됐다라는 상반된 데이터도 나오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주는 사람은 내가 좀 깐깐하게 볼 네, 거라고 네. 하고 받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개선이 됐다. 근데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또 하나의 툴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뭔가 할인율이 낮아지고 뭔가 기준이 완화되고 니네들 내가 이게 돈 빌려줄게 그러니까 가서 뭔가 해봐 이런 시장이 아니라 네. 돈이 있고 그리고 돈을 빌려줄 만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성장을 갖고 가는 여기서 성장은 막 고밸류션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어떤 시점의 전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기업들을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라 할까요? 지금까지는 그래 내가 롤오버 시켜주지 않고 막 갖게 했지만 그러면 나 이제 깐깐하게 할게라고 했을 때 깐깐하게나마 그 이상으로 빌려갈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충분히 빌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저는 이 차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10페이지에 네. 어떻게 보면 아까 금융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과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소비나 수요와 관련돼 있는 차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밤에 또 CPI가 나올 테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하고 미국의 CPI를 제가 같이 그려놨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게 주가고 이게 짙은 파란선이 뭐냐면 이 임금 증가율에서 미국의 CPI를 뺀 겁니다. 차분을. 네. 자, 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임금은 올라가지만 그 이상으로 마트 물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실 나는 거죠. 실질 임금이 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연준이 왜 그렇도록 금리를 올렸어야 되느냐? 이 옅은 파란선의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실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니까 사람들의 소비는 퇴장할 거고 소비가 퇴장되면 기업은 망할 거고 기업이 망하면 오피스의 또 연체는 높아질 거고 연체 높아지면 은행은 또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자 이제 소비가 되고 기업들은 매출이 나고 그게 뭐 어디서 봐야 되느냐? 실질 임금이 바닥을 치고 올라설 때. 그럼 지금은 뭐냐면 CPI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우리가 흔히 스티키라고 하는 것, 서비스의 물가, 서비스업의 일자리, 고용과 관련된 임금은 덜 빠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게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냐. 5.25%의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이제 이 짙은 파란선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어느 구간이었냐? 이렇게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가 경기 침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 막 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기 오나? 불이 저기 났나? 근데 이미 불이 나서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서바이버가 됐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저녁에 아마도 CPI 나오는데 네. 같이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푸드와 에너지가 포함된 헤드라인이 있고 네. 그거를 뺀 코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코어는 5.6%가 컨센서스고 네. 헤드라인은 5%가 컨센서스입니다. 네. 5%보다 또 이 코어가 높아서 시장을 안 좋게 바라보는 분들은 네. 아 코어 CPI가 너무 높아서 안 연준이 나아지고 계속 있다. 긴축을 해야 된다. 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코어 CP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실제 수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수요는 괜찮은데 네. 비용은 떨어지고 있고 실질 임금은 올라가고 있다. 연준은 긴축을 다 한 상황이다. 근데도 코어 CPI가 잘 유지가 된다. 하물며 코어 CPI 들어간 주택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2분기부터 주택 가격의 비중이 그 주택 가격 하락이 반영이 시작되면 코어 CPI조차도 내려갈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데 헤드라인 CPI보다 덜 내려간다. 그 코어 CPI에서 헤드라인 CPI를 뺀 그 차트하고 S&P의 주가 상승률 그려보면 코어 CPI가 높을 때가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왜? 인플레이션은 비용이라고 해석할 때가 있고 수요라고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언제 경기 침체 오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수요가 살아나니 코어 CPI가 헤드라인 CPI보다 높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들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수요가 오냐고? 오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자동차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차트를 제가 넣어놨는데 미국의 12페이지 보면 소형 자동차 연금 판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상하네요. 왜 계속 늘어날까요?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니까. 실질 임금이 바닥을 찍고 있고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타고 통근해야죠. 그렇죠. 지금 서비스가 무지하게 핫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봐왔었던 안 좋은 거, 인플레이션에만 계속 천착되어 있다 보니 이 지금 그걸 해석에 대한 방향성이 저는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계속 긴축을 해야 돼. 이 생각에만 이게 좀 머물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했는데 내년 중반에 갔을 때 헤드라인 CPI도 많이 내려오고 코어 CPI도 많이 내려와서 연준이 5.25에서 5% 내지는 4.75까지 내렸을 때 대출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대출에 의한 붕괴 내지는 리스크가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왜 소비는 계속 늘어날까요라고 했냐면 뭐 작년에도 좋았고 재작년에도 좋았고 우리가 경제학이나 아까 이제 센터님이 이야기하신 논리도 그 임금 증가율보다 CPI가 높으면 안 좋죠. 소비가 줄어든다. 안 좋. 네. 근데 작년에 나쁘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소비가. 아니요 계속 수요 안 좋았죠. 아 작년에 소비가 그 작년에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 재고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재고가 엄청 올라가고 기업들의 어떤 마진 스퀴즈 즉 이제 에너지 단의 어떤 그 급등
유가의 급등 이런 네. 걸로 인해서 마진도 그러니까 수입 그 비용 그 제조 원가도 올라갔는데 재고도 쌓여버리고 그럼 고정비 늘어나고 기업의 매출은 떨어지니까 기업들의 마진이 계속 빠진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안 치면 좋았죠. 네. 그게 안 좋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금 약간 뒤늦게 반영 기업 줄까요? 실적 우리 기업 실적 같은 것들이 기업 실적은 이미 계속 부러졌다가 네. 지금부터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지금 최악이니까 실적이 그렇죠. 삼성전자 하나의 이제 뭐 데가. 이제 감산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이게 쭉 들어보면 네네네.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인정을 해야 돼 받아들이고 근데 마음이 조금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을 건데. 막연한 두려움을 견디자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냐면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뭐 경기 침체 온다는데 너는 왜 경기 침체가 이미 지나갔다 하느냐. 근데 저는 이제 바라보는 프레임이 그렇다는 거죠. 네. 경기 침체는 뭐 누가 선언한지 간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하고 데이터로 봤을 때 만약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맞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보면 실질임금이 떨어져서 소비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실질임금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고용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매출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구재 중에 하나가 주택과 자동차인데 특히 자동차가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미국의 소비를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1분기 실적의 빅테크 실적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네.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발표된 85%의 기업 중에 79%가 다 어닝 서플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어닝 서플라이즈는 한마디로 애널리스트들이 틀린 거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60% 이상이 어닝 서플라이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안 좋게 봤는데 이 정도까지가 아니구나가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아, 그러면 경기 침체까지 프라이싱 했는데 이제는 이거보다 좀 나아지는구나. 근데 앞으로 봤을 때 소비가 더 발생할 수 있느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중국도 보면 1분기에 4.5%의 GDP 성장률 나왔는데 네. 시진핑이 4년이 되면서 내세운 그 성장률이 미니멈 5% 이상은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산술적으로 4.5%가 연간으로 5% 되려면 2분기, 3분기 산술 평균이 최소한 5.5%는 넘어야 돼요. 네. 그 이상이 나와야 전체 연간으로 5%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정책을 여기서 거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전 세계에서 수요자로서의 역할이 전체 수요를 100으로 따지면 한 지금 17%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일 때 피크가 18% 조금 넘었었는데 계속 그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건 돌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이 그래서 이제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뭐 예전처럼 수요를 하겠냐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엄연히 글로벌 수요자로서의 17%가 18%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는 못 팔았던 것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거 다 받아들이겠다 그거죠. 이거 전부 다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자.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는 안 하겠네요. 올해는 저는 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올해는 안 내년이나 할 수 있다.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 내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해야지 더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부러졌다는 얘기니까. 부러졌다는 거고 뭔가 리스크가 생각지 못하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사회 전체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무기를 갖다 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긴축에 의한 후행으로 소비가 크게 부러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안 할 수 있고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좀 매력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이 배당 여기 뭐 11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밸류에이션은 이 배당 성량을 R-G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R이 이제 비용이 이제 금리고 G가 성장인데 네. 이게 뭐 성장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10개의 기업이 있는데 R이 빠지면 10개의 기업 모두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네.
아주 강력하게 발생하죠. 네. 네. 근데 R이 그대로인데 G가 올라가는 거는 10개의 기업 중에 똘똘한 애들만 G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R이 내려가는 것보다 R이 유지되면서 이 G를 찾는 과정에서는 시장의 이 인덱스의 움직임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아니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강력했던 때는 1분기와 2분기 초반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는 R이 여기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면 2분기 때 예상되는 물가 하락만큼 이미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되려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기준금리가 여기 제가 회색으로 쳐놨는데 기준금리가 이미 CPI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긴축을 더 하려는 스탠스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가거나 내지는 여기서도 디맨드 즉 G가 올라가는 기업을 발굴하는 작업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죠. R은 10개의 기업이 있으면 10개를 다 들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만 G로 넘어가면 10개 중에 5개. 5개 오르고 5개 빠질 수 있으니까 어쩌면 시장은 옆으로 계속 박스피 가능성이 높다. 지수 자체는 재미없고 종목을 잘 골라야 그렇죠. 된다. 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G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형 수출주기 때문에 네. 대형 수출주로 갖고 가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 시장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마다 우리나라가 하나의 기업으로 코스피로 바라보면 적자가 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분기마다 자본이 쌓일 겁니다. 분기마다 자본이 이익을 최소한 뭐 대입해 보면 30에서 50포인트 정도씩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닥이 계속 30에서 50포인트씩은 계속 늘어나는 장이라는 지수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연말로 갔을 때 뭐 여기서 조금 아주 베어리시하게 봐도 150포인트 아니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500이면 2,600에서 2,700까지는 그냥 자본이 늘어나는 정도로 가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가 기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2,700, 2,800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레벨이다. 그렇게 그 높은 레벨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일단 성장을 봐야 된다.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지수 상승은 좀 어려운데 맞아요. 사실 금리를 내리는 거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릴 거니까 오히려 위험한 거다. 오히려 이제 금리는 좀 동결시켜 놓고 성장 있는 똘똘한 네. 몇몇 업종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대형주가 될 것이다. 우리는 대형주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수출주. 네, 대형 수출주. 수출이 이렇게 안 좋은데 또 수출주라고 하시니까 수출이 지금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은 들지만 네.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저기 나가는데 우리한테 수출은 누군가의 수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수입인데 그거를 그냥 뭐 G20 전체 수입 증가율로 이렇게 서메이션 해보면 이미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후행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125억 달러 적자에서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부분과 네. 수출이 그래도 이게 서메이션해서 그렇지 반도체 때문에 약간의 그 반도체가 워낙 크니까 네. 마이너스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조선이나 자동차나 네. 이런 기계 이렇게 회복되는 게 있거든요. 네. 반도체는 참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어려운 게 반도체는 마이너스일 때 사고 플러스일 때 팔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의 어떤 함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돌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 저는 조금 우리나라 수출이 하반기부터는 아니면 빠르면 5월 데이터가 나오는 6월부터는 네. 이 플러스와 가까운 지금은 마이너스 한 11% 정도 되거든요. 네. 단자릿수까지의 어떤 축소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 처해 있냐면 28페이지 보시면 영업이익률하고 제가 유가를 같이 그려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철저히 수입에다가 수출하기 때문에 수입 비용이 상당히 마진에 부담이 크죠. 부담이 크죠. 네. 근데 부담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 수지하고 유가를 우리나라 영업이익률 그리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무역 수지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이게 되면 영업이익률 올라갈 텐데 단 하나의 지표로 무역 수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보자 그러면 유가를 보면 돼요. 근데 아니면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130달러가 넘었던 유가가 지금은 60에서 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50달러가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대부분 매출보다는 영업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앞으로 2분기, 1분기, 지금 1분기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잖아요. 네. 2분기도 계속 서프라이즈 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 마진이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이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진이 하락하잖아요. 네. 이때 마진이 하락하고 이때 마진이 하락하는 구간이 뭐냐면 살 게 없는 시장이에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스토리텔링이나 일부 성장이 있는 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2차 전지처럼? 이때는 2차 전지고 그럼? 이때가 2차 전지고 이때는 언제냐면 2018, 19 이때는 이제 바이오, 한미약 보면 네네. 이때가 언제냐면 마스크팩, 화장품. 네. 야, 이럴 때가 마진이 별로 빠질 때는 살 게 없으니까 돈들이 이 익스펙 그러니까 기대값이 높아지거나 성장에 확실히 나올 수 있는 뭐 제약 바이오 그렇지 이렇게 힘들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이런 파이프라인 얘기하고 마스크팩 그때 중국에 뭐 15명이 뭐 마스크 쓰는 네. 이런 논리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돌면 어떻게 되느냐? 그 너무 비싼데 옆에 아. 보니까 자동차도 이제 살만한데 아. 조선도 살만한데 반도체도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그러면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는 거죠. 완화가 되고 살 게 있다 보면 쏠려 있던 부분들은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이 합리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머지 너무 저평가돼 있거나 이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이 올라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수출 증가율과 마진이 이게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가 올라가는 장이고 중소형주 장이고 대형주 장이고 중소형주 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제 대형주 장이 온다. 온다는. 굉장히 설레네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네. 불안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약간 설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난 근데 뭐 맞아야 되겠죠? 마음이 조금 캥겨서. 한 6개월 뒤에 한번 이제 센터님 다시 알겠습니다. 모시고 네,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부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2분기 전략 한번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